이제 힘은 크기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이 선언 하나에 하버드 강의실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영토 109위, 인구 28위. 숫자만 보면 그저 평범해 보이던 나라가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에서 모두 세계 1위권. 그리고 무려 35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준비로 세계 자원 질서까지 싹 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나라는 항상 늦는 나라입니다. 한 수 아래죠. 일본의 한 교수가 이렇게 코웃음치며 조롱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늦다던 시간의 축적이 지금 강대국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까지 먼저 협상을 요청하는 상황. 도대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산업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 그리고 세계의 계산법 자체를 바꿔버린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985년부터 40년 일본은 3배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10배 이상 성장했죠. 인구는 절반인데 수출액은 더 많고 1인당 GDP는 이미 추월했으며 반도체, 조선, 배터리, 방산 모두 세계 1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과서엔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한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로이 로버츠라고 합니다. 루카스 베르너 교수님 강의 첫날. 2개의 그래프가 교차하는 순간 강의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셨는데 화면에 이상한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키보드를 치는 영상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타이핑 장면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영상이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갔을 때 댓글이 2,000개가 넘게 달렸다고 하셨습니다. 2,000개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일본 커뮤니티에서 1,000개 넘는 댓글이 달린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뜻이었죠. 댓글 내용을 보니 이거 테트리스 같다는 반응부터 시작해서 신기하다는 말과 우리도 이렇게 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러움 섞인 감탄들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냥 키보드 이야기로 보이십니까? 라고 물으시더군요. 교수님의 동료인 안톤 레베데프 교수가 지난달 한국에서 돌아오신 참이었다는 말과 함께 한국 대학과의 교류 프로그램 때문에 2달 정도 서울과 도쿄를 오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도쿄에서 직접 목격한 장면들을 정리해서 루카스 교수님께 전달했고 교수님이 그걸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안톤 교수가 도쿄 시내 카페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 대학생들 대화를 엿듣게 됐는데 그들이 한국 영상을 보며 한글 입력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답니다. 자음 14개와 모음 10개를 조합하면 모든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신기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단순히 신기하다고만 한 게 아니라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 부러워했을까요? 일본어는 한자를 기반으로 하는 문자 체계가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외워야 하는 한자 수가 1,000자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1,000자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생이 1,000개의 그림을 정확하게 외워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른들도 외우기 힘든 양인데 아이들이 이걸 다 외워야 하는 거죠. 반면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총 24개만 알면 됩니다. 24개의 블록으로 모든 소리를 조립할 수 있는 구조라서 이게 마치 테트리스 게임처럼 보인다고 일본인들이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한글을 처음 보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24개로 모든 소리를 만드느냐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배우기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화면에 2개의 영상을 나란히 띄웠고 왼쪽은 한글 입력 과정,
오른쪽은 한자 입력 과정이었습니다. 한글은 키보드를 누르는 순간 바로 글자가 조립되며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자는 발음을 로마자로 입력하면 그 발음에 해당하는 한자 후보들이 주르륵 뜬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한자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한글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타이핑하면 그대로 입력되는데 한자는 타이핑하고 선택하고 확정하는 3단계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루에 수천 자를 입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차이가 엄청난 시간 차이로 누적됩니다. 더 큰 문제는 디지털 문맹 현상이었습니다. 안톤 교수가 일본에서 만난 한 대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한자를 보면 읽을 수 있는데 막상 직접 쓰라고 하면 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예전에는 펜으로 연필로 직접 손으로 글을 썼는데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타이핑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한자를 직접 쓸 일이 거의 없어졌고 안 쓰다 보니까 기억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한자는 그림과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운데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아, 이건 자동차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동차를 종이에 그려보라고 하면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 그려야 잘 그릴 수 있는 건데 안 그리다 보니까 못 그리게 되는 거죠.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뜻을 알 수는 있는데 직접 쓰려고 하면 획순도 기억 안 나고 모양도 정확히 떠오르지 않아서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컴퓨터로 일본어를 쓸 수 있게 된 게 과학 문명의 승리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안톤 교수가 도쿄 서점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2003년에 출판된 책과 올해 나온 책을 비교해봤는데 한자 사용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20년 전 책들은 페이지마다 한자가 빼곡했는데 최근 책들은 한자 대신 히라가나로 표기된 부분이 많아졌더랍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독자를 배려하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한자를 잘 모르는 독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한자를 배우긴 하지만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책을 만드는 쪽에서도 한자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이건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자를 쓰는 모든 나라가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같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하더군요. 반면 한글은 애초에 디지털과 궁합이 잘 맞는 구조였습니다. 조합형 문자라는 특성 때문에 24개의 자모만 키보드에 배치하면 끝이었고 누르는 순간 바로 조합되어 화면에 나타나니까 선택이라는 과정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안톤 교수가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를 계속 관찰했는데 한글 입력 방식에 대한 글이 올라올 때마다 부러움 섞인 댓글들이 달렸다고 합니다. 한자는 입력할 때 후보를 골라야 하는데 자주 안 쓰는 한자나 어려운 한자는 후보 목록에서 찾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는 불만이 많았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어가 국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더군요. 대부분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디지털 시대에는 언어의 효율성이 곧 정보 처리 속도와 직결되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른 나라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글로 타이핑하는 사람과 한자로 타이핑하는 사람이 같은 내용을 입력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글이 확실히 빠릅니다. 몇 초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하루에 수천 번 입력하고 1년 내내 그렇게 일한다면 그 차이는 엄청난 시간으로 누적되는 거죠. 안톤 교수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 대학생들과 일본 대학생들의 노트 필기 속도를 비교해봤다고 합니다. 같은 강의를 듣고 같은 시간 동안 필기를 했는데 한국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내용을 적었더랍니다. 손글씨가 아니라 노트북으로 타이핑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벌어졌고요. 이게 개인 차원에서는 작은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정보 처리 효율성의 차이가 되고 결국 생산성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게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럼 일본이나 중국은 한자를 버리고 다른 문자 체계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그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셨습니다. 언어와 문자는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가 축적된 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한자를 버린다는 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문헌과 문화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한자를 쓰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술 발전으로 어느 정도 보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주 쓰는 한자는 바로바로 뜨게 만들고 인공지능이 문맥을 파악해서 적절한 한자를 추천해주는 식으로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적 차이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안톤 교수가 도쿄 서점에서 책을 비교하며 찍어온 사진들을 교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정말 확연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20년 전 책은 한 페이지에 한자가 100개 넘게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 책은 절반도 안 되더군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어가 바뀌면 뭐가 더 바뀔까요? 라고 물으시며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셨는데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조용해졌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히 키보드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시며 질문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언어가 바뀌면 뭐가 더 바뀔까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강의실이 조용해졌는데 모두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안톤 레베데프 교수가 한국에서 돌아와서 루카스 교수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가면 한국어 조심해야 된다고 말이죠.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갔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안톤 교수가 도쿄 시내를 걷다가 카페에 들어갔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대학생들이 한국어로 문자를 주고받고 있더랍니다. 일본어가 아니라 한글로 말이죠. 처음에는 한국 유학생들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순수 일본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됐는데 한국 아이돌 그룹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한글 단어들을 섞어 쓰고 있었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서 쓰는 걸 한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한자의 말씀 어자를 합친 말인데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톤 교수가 더 놀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낼 때 한글 자판으로 입력하고 있더랍니다. 일본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한글 그대로 보내고 받고 있었던 거죠. 일본인끼리 한글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안톤 교수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류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생활 습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말이죠. 교수님이 화면에 통계 자료를 띄우셨는데 일본 젊은 세대의 한국어 학습률이 지난 10년간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5배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변화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2015년에 한국어를 배우는 일본 10대와 20대가 10,000명이었다면 지금은 5만 명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학습 동기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한국 드라마나 K-팝을 즐기기 위해 배웠다면 지금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취미가 아니라 생계수단으로 바뀐 거죠. 안톤 교수가 도쿄의 한 한국어 학원을 방문했는데 수강생 대부분이 20대 초반 젊은이들이었답니다. 그들에게 왜 한국어를 배우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에서 K-팝 매니저가 되고 싶다는 대답부터 시작해서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다는 답변과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단순히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문화 소비 단계를 넘어서 인생 설계 단계로 넘어간 거죠.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이런 현상이 생긴 데는 경제적 이유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한 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을 평균 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가 높을수록 그 나라 국민들이 잘 산다는 뜻인데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겁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일본보다 높아졌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40년 전만 해도 일본이 한국보다 10배 가까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역전된 겁니다. 안톤 교수가 일본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일본 경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더랍니다.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물가는 오르고 실질 임금은 30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반면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와 조선업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건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주하는 젊은 세대 숫자가 지난 5년간 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흐름이 바뀐 거죠. 안톤 교수가 만난 일본 청년 한 명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24살 남성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하기 위해 2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답니다. 그에게 왜 일본에서 일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한국이 더 역동적이고 기회가 많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가 K-팝 아이돌이 되려는 게 아니라 매니저가 되려 한다는 점입니다. 무대 위에 서는 게 아니라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제는 공연자뿐만 아니라 기획자와 매니저와 스태프까지 모두 필요로 할 만큼 거대해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아이돌 연습생을 훈련하는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서 가수와 댄서를 양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매니저를 양성하는 과정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그 과정을 밟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거죠. 안톤 교수가 서울에서 그런 학원 하나를 방문했는데 수강생 중 30%가 일본인이었답니다. 3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10명 중 3명이 외국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도 단순 관광객이나 유학생이 아니라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살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이건 문화 확산이 아니라 구조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문화 확산이라는 건 한 나라 문화가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는 현상인데 사람들이 그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수준에서 끝납니다. 하지만 구조 변화라는 건 그 문화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삶 자체가 재편되는 현상을 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는 건 문화 확산인데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건 구조 변화라는 거죠.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후자에 가깝다는 게 교수님 설명이었습니다. 안톤 교수가 일본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둘러봤는데 한국 식품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더랍니다. 라면부터 시작해서 김치와 떡볶이와 소주까지 다양한 한국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가격도 일본 제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데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왜 비싼데도 사는 걸까요? 맛있어서이기도 하지만 한국 제품을 사는 게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는 게 젊은 세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된 거죠. 교수님이 흥미로운 분석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일본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살고 싶은 외국 도시 1위가 서울이었답니다. 뉴욕도 아니고 파리도 아니고 런던도 아닌 서울이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왜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안톤 교수가 조사한 바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자리인데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그쪽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서울로 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역동성인데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지루하지 않다는 거죠. 일본은 안정적이지만 변화가 느린 반면 한국은 불안정할 수 있지만 기회가 많다는 게 젊은이들 생각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문화인데 K-팝과 한국 드라마와 한국 음식을 좋아하니까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문화를 소비하는 것과 문화 속에서 사는 건 차원이 다른 경험이니까요. 교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40년 전만 해도 일본이 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앞섰는데 지금은 역전됐거나 대등해진 분야가 많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한국 민족성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민족성이라는 건 한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형성해온 고유한 성격과 특징을 말하는데 한국 민족은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특성을 발전시켜 왔다는 겁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수없이 많은 침략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살아남기 위해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변화해야 했습니다. 느긋하게 있으면 망하는 환경이었으니까 속도와 효율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거죠. 또한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람에게 투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유도 없고 광물도 없으니까 사람을 교육시켜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됐고 그렇게 교육받은 인재들이 기술 강국을 만들어냈다는 게 교수님 분석이었습니다. 안톤 교수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느낀 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절박하다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절박한데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는 위기의식이 항상 있어서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한다는 겁니다. 반면 일본은 신중합니다. 신중한 게 나쁜 건 아닌데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신중함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한국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을 때 일본은 아직 회의 중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 이해가 쉽다고 하셨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일본 휴대전화가 세계 최고였는데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순식간에 한국에 추월당했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은 기존 휴대전화 기술이 워낙 좋았으니까 그걸 개량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한국은 아예 새로운 걸 만들어버린 겁니다. 기존 것을 지키려는 나라와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나라 중에서 누가 이겼는지는 지금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한국 스마트폰은 전 세계에서 팔리는데 일본 스마트폰은 일본 내수 시장에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현실. 안톤 교수가 일본 대학생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동시에 존경하고 있더랍니다. 부러워하는 건 한국이 잘 나가니까 당연한데 존경한다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무엇을 존경하는 걸까요? 빠르게 변하는 용기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전통을 지키는 게 미덕인 사회인데 한국은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새로 만들 건 만드는 모습을 보며 감탄한다는 거죠. 자기들은 못하는 일을 한국은 해내고 있으니까 존경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톤 교수가 한국에서 돌아와서 제게 물었습니다. 루카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놀라운 기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1994년 그러니까 30년 전입니다. 그때 한국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시며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셨는데 강의실이 숨죽였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에 연도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1994년이라는 숫자가 크게 보였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30년 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시점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죠.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1994년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특별한 해였다고 하셨습니다. 소련이 완전히 해체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냉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은 상황이었으며 전 세계가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던 혼란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에 한국이 조용히 시작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심해 광물 탐사 프로젝트였는데 심해라는 건 바다 깊은 곳을 말하는 건데 정확히는 수심 5,000m에서 6,000m 사이의 바닷속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000m가 얼마나 깊은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서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타워가 500m 정도 되니까 그 건물을 10개 쌓아 올린 높이를 거꾸로 바닷속에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빛도 안 들어오고 압력이 엄청나서 일반 잠수함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이였습니다. 그 깊은 바닷속에 광물이 있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문제는 어떻게 캐낼 것이냐였습니다. 땅을 파는 것도 어려운데 수심 6,000m 바닷속을 판다는 건 당시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교수님이 화면에 지도 하나를 띄우셨는데 태평양 한복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쯤 되는 위치였는데 그곳이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영어로는 클라리온 하이픈 클리퍼턴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CCG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이 해역은 공해상입니다. 공해라는 건 어느 나라 영토도 아닌 바다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누구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누구든 갈 수 있는 바다라는 뜻입니다. 국제법상으로는 국제해적기구라는 곳에서 허가를 받으면 누구든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1994년에 시작한 건 바로 그 해역을 탐사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배를 띄워서 바닷속 깊은 곳을 조사하고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는데 듣기에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그 깊은 바닷속에는 망간단괴라는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망간단괴라는 단어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주먹만 한 크기의 검은 돌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돌덩이가 그냥 돌이 아니라 인류가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광물이 들어있는 보물 덩어리였다는 겁니다. 어떤 광물들이 들어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발트와 니켈과 망간과 구리와 히토류까지 들어있는데 이 광물들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발트라는 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때 꼭 필요한 광물입니다. 전기차가 달리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배터리를 만들려면 코발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니켈도 마찬가지로 배터리에 들어가고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 때도 필요합니다. 망간은 철강을 만들 때 섞어서 강도를 높이는 데 쓰이고 구리는 전선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히토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간 단괴 하나의 미래 산업에 필요한 모든 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게 바다 밑 6,000m에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땅 위에 있었다면 쉽게 캘 수 있었겠지만 그 깊은 바닷속에 있으니까 아무도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1994년에 이걸 시작했습니다. 왜 그 시점이었을까요? 교수님이 흥미로운 분석을 해주셨는데 한국은 역사적으로 자원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자원을 찾아야 했다는 겁니다. 석유도 없고 철도 없고 구리도 없으니까 모든 걸 수입해야 하는 나라였는데 만약 수입이 끊기면 나라 전체가 멈춰버리는 위험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과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자원을 확보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말이죠. 땅 위에는 없으니 바다 밑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땅 위에 자원을 놓고 싸우고 있을 때 한국은 조용히 바다 밑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1994년이라는 시점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 경제가 매우 좋았던 시기였는데 3년 뒤인 1997년에 국제통화기금 위기가 터집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영어로 IMF라고 하는데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돈을 빌려주는 국제기구입니다. 한국이 1997년에 그 위기를 겪게 되는데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고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국가 프로젝트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는데 놀랍게도 심해 탐사 프로젝트는 계속됐다고 합니다. 왜 계속했을까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한국 정부가 판단하기를 지금 중단하면 30년 뒤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이 급한 상황에서도 30년 뒤를 생각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그 판단은 옳았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해서 2029년까지 35년 동안 한국은 조용히 준비해왔고 그 결과 지금 한국은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에서 12만 제곱킬로미터의 광구를 확보했습니다. 12만 제곱킬로미터가 얼마나 넓은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한국 국토 전체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한국보다 더 넓은 바다를 확보한 겁니다. 한국이 육지에서는 작은 나라지만 바다에서는 한국보다 더 큰 영토를 가지게 된 셈이죠. 그런데 단순히 넓이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바다 밑에 얼마나 많은 광물이 있는지가 더 중요한데 교수님이 화면에 숫자 하나를 띄우셨습니다. 이경 5천조 원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는데 강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경 5천조 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한국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예산이 약 5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경 5천조 원이면 한국 정부가 5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러시아 정부 예산으로 치면 200년치가 넘는 규모라고 하더군요. 그 엄청난 가치의 자원을 한국이 합법적으로 확보했다는 겁니다. 국제해적기구에서 정식으로 탐사 및 채굴 허가를 받았으니까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한국의 권리가 된 거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35년을 준비했고 그 준비는 한글 창제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건 1444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80년 전입니다. 그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 주변 국가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한자가 있는데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드느냐며 무시했고 일본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심지어 조선 내부의 양반들조차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문자 체계가 됐습니다. 심해 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94년에 시작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무시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석유와 가스가 풍부하니까 굳이 바다 밑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러시아는 시베리아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으니까 심해 같은 건 관심도 없었으며, 중국은 내륙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고 일본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남들이 웃을 때 묵묵히 연구하고 남들이 무시할 때 꾸준히 투자하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35년 동안 말이죠. 왜 한국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교수님이 분석하시길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원이 있는 나라는 그 자원에 의존할 수 있지만 자원이 없는 나라는 기술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가 있으니까 바다 밑을 볼 이유가 없었고 미국은 셰일가스가 있으니까 심해 채굴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으며 중국은 내륙 자원이 풍부하니까 바다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없으니까 만들어야 했고 부족하니까 준비해야 했으며 작으니까 앞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교수님이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해주셨는데 한국이 심해 탐사를 시작한 1994년에 다른 나라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혼란 상태에서 기존 자원을 지키는데 급급했고 미국은 중동 석유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경제 개방 초기라서 해외 진출보다는 내부 성장에 몰두하고 있었고 일본은 거품 경제 붕괴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만 미래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소용없어 보이지만 30년 뒤에는 꼭 필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투자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35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가 전기차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면 코발트와 니켈이 필수적인데 그 광물의 새로운 공급원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남들이 안 볼 때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한글도 그랬고 반도체도 그랬고 조선업도 그랬고 이제 심해 자원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게 준비하다가 어느 순간 세계를 놀라게 만드는 게 한국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35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며 화면을 전환하셨는데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3년 전입니다. 크렘린 대통령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러시아 대통령 자원보안 수석 보좌관인 세르게이 볼코프라는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떨렸을까요? 교수님이 화면에 사진 하나를 띄우셨는데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이 보였습니다. 붉은 벽돌로 된 거대한 건물인데 러시아 대통령이 집무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전 그곳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참석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자원보안 수석 보좌관인 세르게이 볼코프와 그의 분석팀 몇 명뿐이었는데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다고 합니다. 세르게이 볼코프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28년 동안 러시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던 인물입니다. 28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이 5번 바뀌는 동안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러시아 자원 정책의 핵심 인물이었으며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부터 북극해 석유 탐사까지 모든 주요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자원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자원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였다는 거죠.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세르게이는 매우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니까 자신감을 가질만 했죠.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석탄도 있고 철광석도 있고 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광물이 러시아 땅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세르게이가 한 달 전쯤 부하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태평양 한복판에서 한국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해 채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였는데 세르게이가 그 보고를 듣고 코웃음을 쳤다고 합니다. 왜 코웃음을 쳤을까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로 유명하니까 바다에서 뭘 캔다는 게 우스꽝스럽게 들렸던 겁니다. 러시아는 땅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데 한국은 바다 밑 6,000m를 파야 한다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세르게이가 부하에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중요한 일이나 하라고 했다는데 그 부하 직원이 물러나지 않고 한 달 동안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르게이를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손에 든 서류가 두껍더랍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분석관의 얼굴이 창백했다고 하는데 세르게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28년 동안 수많은 보고를 받아왔지만 부하 직원이 저렇게 긴장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분석관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는데 태평양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와이와 멕시코 사이쯤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 있었는데 그게 한국이 확보한 광구였습니다. 광구라는 건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바다구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영역입니다.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길 한국이 확보한 광구 면적이 12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했습니다. 세르게이가 되물었다고 합니다. 12만이라는 숫자가 정확하냐고 말이죠.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국토 전체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한국이 육지보다 더 넓은 바다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르게이가 잠시 말을 잃었다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캘 수 있는 거냐고 말이죠. 분석관이 대답하길 국제해적기구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으니 법적으로 문제없고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한국이 35년 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라서 이미 채굴 기술까지 개발이 완료됐다는 겁니다. 세르게이가 창밖을 바라봤다고 하는데 모스크바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답니다. 28년 동안 러시아 자원 정책을 총괄해 온 사람인데 태평양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일본에서 온 유학생이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이치모토라는 학생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오사카 출신이고 국제정치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이라고 하더군요. 이치모토가 정중하게 질문을 했는데 한국이 광구를 확보한 건 맞지만 실제로 채굴하는 건 다른 문제 아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다 밑 6,000m에서 광물을 캐내는 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경제성도 불확실하다는 자료를 일본 해양연구소에서 발표했다며 논문을 언급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는데 이치모토의 질문이 날카로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해양연구기관들은 심해 채굴의 어려움을 계속 강조해왔고 그래서 일본 정부도 투자를 꺼려했던 게 사실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좋은 지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그런 판단을 내린 건 합리적이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심해 채굴은 시기상조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교수님이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우셨는데 한국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보고서였습니다. 1994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얼마나 투자했는지 기록되어 있었는데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초기에는 적게 시작했지만 점점 늘어나서 최근 10년간은 매년 수백억 원씩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치모토가 다시 손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 투자가 과연 회수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는데 일본 경제학자들이 분석하길 심해 채굴은 비용 대비 효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며 반박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치모토 학생 질문이 핵심을 찌르는데 그 답을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한국은 1500년 동안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살아남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해야 했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삼국시대 이야기였습니다. 삼국시대라는 건 한국 역사에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서로 경쟁하던 시기인데 그중 신라가 가장 약했다고 합니다. 땅도 작았고 인구도 적었으며 자원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신라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십니까? 강한 나라들이 무시하던 것을 선택했습니다. 당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는 결정이었는데 당시에는 굴욕적이라고 비판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가 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살아남는다는 교훈이 그때부터 한국 역사에 새겨졌다는 거죠. 심해 채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자원이 풍부하니까 굳이 바다 밑까지 갈 필요가 없었고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에너지 독립을 이뤘으니 심해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으며 일본은 기술적 어려움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만들어야 했고 땅에 없으니 바다를 봐야 했으며 당장 안 되더라도 30년 뒤를 준비해야 했던 겁니다. 이치모토 학생이 말한 일본 연구소의 분석은 틀린 게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항상 옳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심해 채굴을 포기했는데 30년 뒤 돌아보니 한국이 그걸 해냈고 일본은 이제 한국에게 협력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치모토의 얼굴이 더 굳어졌는데 교수님 말씀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한국 정부의 심해 채굴 기술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기술이 없으니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교수님이 화면에 또 다른 자료를 띄우셨는데 임진왜란 관련 기록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전쟁인데 일본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군사력도 많았고 무기도 좋았으며 전술도 앞섰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선택한 건 육지가 아니라 바다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바다에서 일본 보급로를 차단했고 그 결과 일본군은 식량과 무기가 떨어져서 결국 물러나야 했습니다. 약한 쪽이 강한 쪽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지는데 다른 방식을 선택하면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그때도 배웠다는 거죠. 이치모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반박할 논리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 앞에서는 현대 경제학 논문도 설득력을 잃었던 겁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세르게이 볼코프가 그날 회의실에서 깨달은 건 러시아가 30년 동안 시베리아만 바라보는 동안 한국은 태평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강한 나라는 자기가 가진 걸 지키려 하지만 약한 나라는 아직 아무도 차지하지 않은 걸 먼저 가지려 한다는 차이였습니다. 세르게이가 분석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한국 채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냐고 말이죠. 분석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화면에 거대한 선박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배였는데 그 배가 수심 7,000m까지 내려가서 하루에 3,500톤을 캐낼 수 있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르게이의 얼굴이 굳어버렸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최대 심해 장비는 수심 2,000m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것도 탐사용이지 채굴용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7,000m를 파고 있었고 러시아는 2,000m도 못 파고 있었던 겁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치모토는 더 이상 손을 들지 않았고요. 교수님이 화면에 선박 설계도를 띄우셨는데 복잡한 도면이었지만 크기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길이가 300m가 넘는 거대한 배였는데 축구장 3개를 이어 붙인 것과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드리모라고 하는데 한국이 개발한 심해 채굴선입니다. 드림이라는 영어 단어는 한글로 꿈이라는 뜻인데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는 나중에 설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이 배의 성능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하셨는데 첫 번째가 작업 가능 수심이었습니다. 최대 7,000m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 7,000m가 얼마나 깊은지 실감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백두산 높이가 2,700m 정도 되니까 백두산을 거꾸로 세워서 바닷속에 넣고도 4,000m가 더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 깊이에서 작업할 수 있는 배를 한국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채굴량이었습니다. 하루에 3,500톤을 캐낼 수 있다고 하는데 3,500톤이라는 숫자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일반 화물 트럭 한 대가 10톤 정도 실을 수 있으니까 트럭 350대 분량을 하루에 캐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작업 지속 시간입니다. 한 번 출항하면 석 달 동안 계속 작업할 수 있는데 중간에 항구로 돌아오지 않고 바다 한복판에서 채굴하고 선별하고 저장하는 모든 과정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이 비교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중국이 개발한 심해 채굴 시험선 성능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심해 채굴 기술이 발전한 나라인데 그들의 시험선은 하루 채굴량이 500톤이었습니다. 한국이 3,500톤이고 중국이 500톤이니까 7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7배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설명해드리면 한국 배 한 척이 일주일 동안 일하는 양을 중국 배는 7주, 즉 거의 2달이 걸려야 같은 양을 캘 수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더 심각했습니다. 세르게이가 북극해에서 시험 채굴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2년 전 일이었습니다. 러시아 최고 수준의 장비와 기술진을 동원해서 2주 동안 작업했는데 결과가 참담했다고 합니다. 23번을 시도해서 7번 성공했는데 성공이라는 것도 애매한 게 장비가 고장나지 않고 무사히 올라온 걸 성공으로 친 거였습니다. 실제로 채굴한 양을 계산해보니 2주 동안 총 200톤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하루에 3,500톤인데 러시아는 2주 동안 200톤이니까 한국 배가 하루 일하는 양을 러시아는 열흘이 넘게 걸려야 겨우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든 게 잘 됐을 때 기준이고 장비 고장이나 악천후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거죠. 세르게이가 그 보고서를 받아보고 창밖을 바라봤다고 하는데 모스크바는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회색 하늘 아래 크렘린 붉은 벽이 보였는데 세르게이는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30년 동안 시베리아만 바라보는 동안 한국은 태평양 7,000m 아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베리아에는 석유가 있고 가스가 있고 광물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시베리아 자원은 땅 위에 있으니까 누구나 알고 있고 언제든 개발할 수 있지만 한국이 확보한 심해 자원은 아무도 캘 수 없는 곳에 있으면서도 한국만 캘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교수님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이경 5천조 원이라는 숫자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셨는데 러시아 정부 예산이 1년에 약 12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경 5천조를 12조로 나누면 약 208년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200년 넘게 쓸 수 있는 돈이 한국이 확보한 바다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부터 200년 뒤까지 걱정 없이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세르게이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28년 동안 자원 전문가로 살아오면서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자원 대국이니까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을 보니 자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을 캘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교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으시며 한국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인데 크기로 보면 중국의 100분의 1도 안 되고 인구로 보면 중국의 3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한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위기가 올 때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절박함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점인데 그냥 막연한 애국심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가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적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역사상 수없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북쪽에서 중국 대륙의 여러 왕조들이 쳐들어왔고 남쪽에서는 일본이 침략해왔으며 동서로는 바다라서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했고 똑똑해져야 했으며 무엇보다 미리 준비해야 했던 겁니다. 한글을 만든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주변에서 반대가 심했는데 중국 한자가 있는데 왜 새로운 문자를 만드느냐는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문자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백성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본 겁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는데 디지털 시대에 한글이 가장 효율적인 문자가 됐으니까요. 심해 채굴도 마찬가지입니다. 1994년에 시작할 때 주변에서 비웃었는데 자원도 없는 나라가 바다 밑을 판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묵묵히 35년을 준비했고 지금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민족성의 뿌리는 조상들의 정신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조상들은 위기가 왔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했는데 하나는 포기하고 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후자를 택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는데 그 전쟁을 겪으면서 오히려 기술이 발전했고 문화가 성숙했으며 백성들이 단결했습니다. 한국전쟁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지만 그 폐허에서 일어나서 지금의 경제대국을 만들었습니다. 이 패턴이 한국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인데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고 힘이 배가 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위기가 오면 약해지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린다는 게 독특한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신이 심해 채굴 프로젝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다는 위기를 기술을 개발하는 기회로 바꿨고 작은 나라라는 약점을 먼저 움직이는 강점으로 바꿨으며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혼자 준비해서 결국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우셨는데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협정서였습니다. 전략적 해양자원 협력 협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는데 이 협정이 체결된 게 작년 일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미국이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고 한국이 채굴 기술을 제공하는 협력 구조인데 흥미로운 건 수익 배분 비율이었습니다. 한국이 40%를 가져가고 미국이 60%를 가져간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왜 특별한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협정에서는 기술을 가진 쪽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유리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군대를 동원해서 태평양 한복판을 보호해줘야 하는데 군대 운영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항공모함 한 척 띄우는데 하루에 수억 원이 들고 그걸 1년 내내 유지하려면 천문학적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다 부담하면서 60%를 받는다는 건 실제로는 별로 남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한국은 기술만 제공하면 되니까 40%가 거의 순수익이 되는 구조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협정을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점입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는데 한국이 먼저 제안한 게 아니라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왜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요? 미국도 심해 자원이 필요한데 자체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군사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심해 채굴 기술은 한국에 한참 뒤처져 있었고 자체 개발하려면 최소 20년은 걸린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0년을 기다릴 수 없으니 한국과 협력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국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의 협력을 제안하면서 60%를 중국이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한국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미국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협정을 우선한다고 답했습니다. 왜 한국이 중국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협정을 맺으면 지키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은 협정을 맺고도 나중에 해석을 바꾸거나 추가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35년을 준비한 기술을 함부로 나눠줄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먼저 협력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중국 정부가 이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더 많은 돈을 제시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일본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가진 심해 채굴 기술을 일본에 가르쳐주면 그 대가로 일본이 가진 다른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이 검토했지만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일본이 제시한 기술들은 한국이 이미 가지고 있거나 곧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의 심해 채굴 기술은 일본이 최소 15년은 걸려야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까 교환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세르게이는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 한국과 협상 중이거나 이미 협정을 맺었는데 러시아만 뒤처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르게이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러 가는 날 아침 크렘린 앞 광장에 눈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얀 눈을 보며 세르게이는 생각했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가진 시베리아 자원이 저 눈처럼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녹아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라고 말이죠. 세르게이가 대답하길 지금 할 수 있는 건 한국과 협력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표정이 굳었는데 러시아가 자원 빈국인 한국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르게이가 준비해 온 자료를 보여주자 대통령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35년을 준비했고 러시아는 35년 동안 시베리아만 바라봤다는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걸 말이죠. 교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분석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마음가짐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DNA에 새겨져 있는데
이게 개인의 이익보다 나라의 미래를 우선하는 문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해 채굴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35년 동안 일한 건 자기 세대의 결과를 보려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과 손주들이 살아갈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은 한국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특징인데,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고 현재 세대도 그렇게 살고 있으며 미래 세대도 그렇게 살 거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심해 자원을 확보한 건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시더군요. 한국은 미국과 협정을 맺을 때 조건을 하나 넣었는데, 채굴한 광물의 일부를 개발도상국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왜 돈을 덜 벌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협상팀이 설명하길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게 한국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결국 동의했는데 한국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다른 나라와 다른 점입니다. 자기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세계를 본다는 거죠. 한국이 어려웠을 때 도움받은 걸 기억하고 이제는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하는 민족성이 있다는 게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는데 자원 대국들이 자원 빈국에게 손을 내미는 시대가 왔다는 게 충격적이었고, 그 자원 빈국이 혼자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돕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더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강단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시며 질문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국제정치 이론 중에서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시더군요.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는데 대부분 힘의 균형 이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힘의 균형이라는 건 큰 나라들끼리 서로 견제하면서 세계 질서가 유지된다는 이론인데 국제정치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맞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틀렸다고 하시더군요. 정확하게는 틀렸다기보다 불완전하다는 표현이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왜 불완전할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힘의 균형 이론은 힘을 잘못 정의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론은 힘을 영토의 크기와 인구수와 군사력과 경제 규모로 측정하는데 그게 20세기까지는 맞았지만 21세기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은 영토 순위가 109위이고 인구 순위가 28위이며 경제 규모도 세계 10위권입니다. 숫자만 보면 중간 정도 되는 나라인데 실제 영향력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교수님이 칠판에 두 개의 단어를 쓰셨는데 하나는 규모이고 다른 하나는 실행 능력이었습니다. 20세기까지는 규모가 곧 힘이었지만 21세기에는 실행 능력이 진짜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실행 능력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설명이 필요한데 쉽게 말하면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끝까지 해내는 능력이고 목표를 정했으면 도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며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1994년에 심해 채굴을 시작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고 35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으며 결국 해냈습니다. 중간에 국제통화기금 위기가 왔어도 계속했고 세계 금융위기가 왔어도 멈추지 않았으며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도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시베리아의 자원이 풍부하니까 심해를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관성입니다. 관성이라는 건 물리학 용어인데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고 멈춰있던 물체는 계속 멈춰있으려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러시아는 100년 동안 시베리아 자원으로 먹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는 관성에 갇혔고 미국은 중동 석유로 에너지를 해결해왔으니까 계속 그 방식을 유지하려는 관성에 갇혔으며 일본은 한자 문화권이니까 한자를 계속 쓰려는 관성에 갇혔습니다. 교수님이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해주셨는데 일본 해상자위대 이야기였습니다. 해상자위대라는 건 일본 해군을 말하는데 일본은 전쟁에서 진 나라라서 군대라는 이름을 못 쓰고 자위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본이 최근에 퇴역 초계함 2척을 필리핀에 무상으로 넘겨줬다고 하는데 퇴역 초계함이라는 게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계함은 바다를 순찰하는 작은 군함인데 퇴역했다는 건 너무 오래돼서 더 이상 일본이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공짜로 배를 받으니까 좋은 일이긴 한데 문제는 그 배들이 40년도 넘은 낡은 배들이었다는 겁니다. 일본이 새 배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버릴 배를 준 거라서 필리핀이 고맙긴 한데 속으로는 복잡한 심경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필리핀이 해양 경비를 강화하고 싶다고 요청하자 한국은 신형 초계함 건조 기술을 이전해줬습니다. 배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필리핀이 직접 배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한국 방식입니다. 낡은 배 2척을 받으면 당장은 쓸 수 있지만 10년 뒤에는 고철이 되는데 기술을 배우면 필리핀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새 배를 만들어 쓸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실행 능력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자기가 가진 걸 나눠주는 방식인데 한국은 상대방이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돕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런 차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시아 파워 구도를 바꾸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20세기에는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었는데 21세기 들어서 그 중심이 점차 한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인프라 건설 파트너를 선택할 때 예전에는 일본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일본 기술이 좋고 일본 자본이 풍부했으니까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최근 10년간 상황이 바뀌었는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대형 프로젝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속도입니다. 일본은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고 승인받는데 오래 걸리는데 한국은 결정이 빠르고 실행도 빠릅니다. 베트남이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싶다고 하면 일본은 3년 동안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한국은 1년 안에 착공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술 이전입니다. 아까 필리핀 초계함 사례에서 봤듯이 일본은 완제품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물고기를 받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니까 한국 방식을 선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뢰입니다. 한국은 약속한 걸 지키는 나라로 평가받는데 공사 기간을 약속하면 그 기간 안에 끝내고 품질을 약속하면 그 품질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싸게 해준다고 하지만 나중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더 비싸지는 문제가 있었고 일본은 비용은 정확한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급한 프로젝트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유럽 국가들도 최근 아시아 파트너를 선택할 때 한국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독일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지을 때 한국 기업과 협력했고 프랑스가 원자력 발전소를 점검할 때 한국 기술진을 불렀으며 영국이 조선소를 현대화할 때 한국 조선사의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왜 유럽이 같은 유럽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의 한국을 선택할까요? 유럽끼리 협력하는 게 더 편할 텐데 말이죠. 교수님 설명으로는 유럽 국가들도 관성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럽은 2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자신감이 있는데 그 자신감이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배울 게 없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은 그런 자만심이 없어서 더 빠르게 발전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독일은 100년 넘게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어 왔고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완전히 다른 기술인데 독일은 100년 동안 쌓아온 내연기관 기술에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하는 걸 주저했습니다. 기존 기술을 버리고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심리적으로 어려웠던 거죠. 반면 한국은 내연기관에서 세계 최고가 아니었으니까 버릴 게 별로 없었고 그래서 과감하게 전기차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이 세계 1위이고 독일은 한국 배터리를 사다 쓰는 입장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칠판에 다시 쓰셨는데 관성은 강한 나라의 약점이고 실행 능력은 약한 나라의 강점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하시더군요. 강한 나라는 자기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그걸 지키는 데 집중합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지키고 미국은 중동 석유를 지키고 일본은 한자 문화를 지키고 독일은 내연기관 기술을 지키는데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나라는 지킬 게 별로 없으니까 새로운 걸 만드는데 집중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으니까 심해를 탐사하고 한자가 없으니까 한글을 만들고 내연기관에서 뒤처졌으니까 전기차에 투자하고 전통 강국이 아니니까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실행 능력입니다. 없으니까 만들고 부족하니까 채우고 약하니까 강해지려 노력하는 능력 말이죠. 교수님이 화면에 세계 지도를 띄우셨는데 한국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점이었지만 그 점을 중심으로 선들이 뻗어나가고 있었는데 미국으로 가는 선과 유럽으로 가는 선과 동남아로 가는 선과 중동으로 가는 선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세계가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재계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키보드 입력 방식부터 시작해서 바다 및 자원까지 한국이 만든 새로운 표준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안톤 레베데프 교수님이 일본에서 본 한글 키보드 이야기로 시작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단순히 키보드 얘기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 언어 권력이 바뀌는 신호였습니다. 심해 채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한국이 광물을 캔다는 게 아니라 자원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땅 위에 있는 자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다 밑에서 캐낼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국제정치 교과서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한다고 가르쳤지만 이제는 실행 능력이 있는 나라가 관성에 갇힌 나라를 이끄는 시대가 됐다고 하시더군요. 한국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이 말한 걸 실제로 해내기 때문이고 약속한 걸 지키기 때문이며 35년을 준비하는 끈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답할 시간입니다. 언어가 바뀌면 뭐가 더 바뀔까요? 라는 질문을 오늘 아침에 던졌었는데 답은 명확합니다. 세계 질서가 바뀝니다. 힘의 정의가 바뀌고 중심이 이동하며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에서 잠시 멈추셨다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시간이 됐다고 하시더군요.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물으시며 칠판에 숫자 2개를 쓰셨습니다. 109와 28이라는 숫자였는데 109는 한국의 영토 순위이고 28은 인구 순위라고 하셨습니다. 영토로 보면 세계에서 109번째로 작은 나라이고 인구로 보면 28번째인데 이 숫자만 보면 중간 정도 되는 평범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건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였다고 하시더군요. 오늘 아침 안톤 레베데프 교수님이 보여준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키보드 치는 영상에 일본인들이 2,000개 댓글을 달았고 그들은 테트리스 같다며 신기해했으며 부러워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키보드 얘기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 언어 권력이 재편되는 신호였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한자 천자를 외워야 하는 시스템과 자모. 24개로 모든 소리를 만드는 시스템의 차이가 정보 처리 속도의 차이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경쟁력의 차이가 된다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살펴봤는데 문화 소비를 넘어서 인생 설계 단계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K-팝 매니저가 되려고 한국어를 배우고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고 한국 회사에 취직하는 일본 청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역전됐다는 통계도 봤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일본이 한국보다 10배 가까이 높았는데 지금은 한국이 앞섰고 반도체와 조선과 배터리와 방산 모두 세계 1위권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세계가 혼란스러울 때 한국은 바다 밑을 보기 시작했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심해 광물 탐사를 시작했으며 35년 동안 조용히 준비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위기가 와도 멈추지 않았고 세계 금융위기가 와도 계속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연구를 이어갔다는 끈기를 봤습니다. 그 결과 12만 제곱킬로미터의 광구를 확보했고 2경 5천조 원의 자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크렘린에서 세르게이 볼코프의 손이 떨렸던 순간도 기억합니다. 28년 동안 러시아 자원 정책을 총괄하던 사람이 태평양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몰랐다는 충격과 러시아가 30년 동안
시베리아만 바라보는 동안 한국은 7,000m 아래를 파고 있었다는 깨달은 말이죠. 한국 채굴선이 하루에 3,500톤을 캐내는데 중국은 500톤이고 러시아는 2주 동안 200톤밖에 못 캤다는 기술 격차도 확인했습니다. 7배에서 15배까지 벌어지는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봤습니다.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요청한 게 아니라 미국이 협력을 제안했고 40%를 한국이 가져가는 조건을 수용했으며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모두 한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어 했다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강의실을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된다고 하시더군요.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실행 능력이라는 단어로 연결됩니다. 한글을 만든 것도 실행 능력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양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완성했으며 500년이 지난 지금 그 선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심해 채굴을 시작한 것도 실행 능력이었습니다. 1994년에 계획을 세우고 35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연구를 이어가서 결국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미국과 협정을 맺을 때 개발도상국을 위한 조건을 넣은 것도 실행 능력이었습니다. 자기만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으로 세계를 보는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선택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하나 더 던지셨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으시며 한국 현대사를 짧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건물이라는 건물은 다 무너졌고 공장이라는 공장은 다 불탔으며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못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폐허에서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고 반도체와 조선과 배터리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문화 강국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한국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뼈속 깊이 새겨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쟁을 겪으며 나라를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배웠고 가난을 겪으며 가난에서 벗어나야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며 침략을 받으며 강해지지 않으면 또 당한다는 걸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세대의 결과를 보지 못해도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했고 당장 이익이 안 나도 30년 뒤를 준비했으며 남들이 비웃어도 믿는 길을 갔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민족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교수님이 칠판에 영어가 아닌 한글로 크게 쓰셨습니다. 작지만 결정적인 행위자라는 문구였는데 이게 한국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은 영토로 보면 작습니다. 109위니까 세계 거의 끝자락입니다. 인구로 보면 중간입니다. 28위니까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10위권입니다. 강대국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위치입니다. 하지만 영향력으로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한글 입력 체계가 디지털 시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고 심해 채굴 기술이 세계 자원 판도를 바꾸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가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고 있고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작지만 결정적입니다. 크기는 작은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24개 잠으로 모든 소리를 만들어내듯이 작은 것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셨는데 세계 지도였습니다. 한국이 작은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점에서 뻗어나간 선들이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21세기 세계 질서입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실행 능력이 있는 나라가 관성에 갇힌 나라를 이끄는 시대가 됐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힘만 센 나라보다 더 신뢰받고 기술을 나눠주는 나라가 무기를 파는 나라보다 더 존경받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가 과거에 머무는 나라보다 더 앞서 나가는 시대입니다. 교수님이 강단을 내려오시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국제정치 교과서는 이제 다시 써야 합니다. 힘의 균형이라는 오래된 이론으로는 한국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균형을 맞추는 나라가 아니라 균형을 바꾸는 나라이고 질서를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만드는 나라이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는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들이 협력을 요청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의를 마치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국을 향해 바랍니다. 지금 이루신 것들이 자만심으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강해진 이유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항상 더 나아지려 노력했기 때문이며 항상 다음 세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성공이 과거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할아버지 세대가 있었고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한 아버지 세대가 있었으며 외환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지킨 어머니 세대가 있었기에 지금이 가능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품격을 결정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심해 자원을 확보하고도 개발도상국을 위한 조건을 넣은 것처럼 강해졌을 때 더욱 겸손하고 더욱 배려하는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을 향해서도 바랍니다. 힘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이 20세기에 위대했던 이유는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고 민주주의를 실천했기 때문이며 자유를 수호했기 때문입니다. 그 초심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한국과 협정을 맺으실 때 보여주신 태도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지 않고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주셨던 그 존중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신뢰로 이끄는 나라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를 향해서는 이렇게 바랍니다. 크기로 나라를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영토가 넓다고 위대한 게 아니고 인구가 많다고 강한 게 아니며 군대가 세다고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위대하고 기술을 나누는 나라가 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가 존경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자원이 없어도 기술을 만들 수 있고 땅이 작아도 바다를 개척할 수 있으며 약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30년, 40년을 내다보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대국들은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안주하면 관성에 갇히고 관성에 갇히면 새로운 시대를 놓치게 됩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만 바라보다가 심해를 놓쳤듯이 일본이 한자만 고집하다가 디지털 시대를 놓쳤듯이 말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작은 나라에게도 배우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를 향해 바랍니다.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이 미국과 협정을 맺을 때 개발도상국을 배려한 것처럼 이기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을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멀리 가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오늘 아침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크렘린 회의실을 거쳐 태평양 한복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우리 모두가 사는 세계 질서의 변화로 연결됐습니다. 키보드 하나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봤고 35년의 준비가 200년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실행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왔고 관성이 아니라 변화가 생존의 열쇠가 됐으며 힘이 아니라 신뢰가 진짜 국력이 된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작지만 결정적인 행위자로서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로서 신뢰의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로서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정치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걸 말이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단순한 강의 이야기처럼 시작됐지만 듣다 보니 우리 삶과 꽤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을까요? 늘 크고 강한 것만이 이긴다고 배워왔고 빠르고 화려한 선택이 정답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조용히 오래 준비한 시간이 결국 판을 뒤집는 순간을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남들이 비웃을 때 멈추지 않았고 당장 성과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눈에 띄지 않는 선택들을 묵묵히 쌓아온 결과가 어느 날 세계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야기였죠. 이 사연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게 누군가만의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느리고 뒤처진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 그리고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끝까지 해내는 힘이 진짜 힘일 수 있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준비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우리가 쌓고 있는 시간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